일본만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까지 연결된 공급망의 경고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가 왜 더 무서운지 숫자를 따라가 보면 숨겨진 구조가 드러납니다. 올해 1월 6일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끊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은 완전히 중단됐고 히토류 연구자석까지 막혔습니다.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간 24조 7천억 원 손실이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히토류 자석 수출은 오히려 8.2% 늘었습니다. 일본에는 팔지 않는데 전체 수출은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 데이터를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물량이 한국과 동남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본이 비운 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재료연구원은 중국 중히토류 없이 연구자석을 만드는 독자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숨은 구조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일본이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밟은 발언이었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보복은 단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비교적 약한 카드부터 꺼냈습니다. 중국인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금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강도를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더 무서운 조치가 나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정의사명 2025라는 이름의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대만을 완전히 봉쇄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항공기 130대, 해군 함정 14척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 첫 주인 1월 6일 중국 상무부가 공고 제1호를 발표합니다.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중용도 물자란 민간에서도 쓰이고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텅스텐, 흑연 등 총 850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음 문장입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이든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넘기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국까지 겨냥한 조치입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부품을 가공해 일본에 보내도 중국법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무차관이 주일 중국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고 관방장관은 전적으로 용납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월에는 미쓰비시 조선,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 기업 20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뉴스만 보면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를 끊었다로 끝납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 총서, 즉 중국 세관의 공식 수출 데이터를 직접 뜯어보면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먼저 갈륨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일본에 7kg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같은 기간에는 0kg입니다. 완전한 제로입니다. 게르마늄도 마찬가지입니다. 400kg에서 0kg, 완전히 잠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건 다른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히토류 자석 전체 수출량은 1763톤으로 전년 대비 8.2% 늘었습니다. 일본에는 안 팔면서 전체 수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답은 국가별 수출 데이터에 있습니다. 1위 독일 2270톤, 전년 대비 14.9% 증가. 2위 한국, 상위 5위 안에 들어왔고 증가 추세. 3위 미국 994톤, 오히려 22.5% 감소. 4위 베트남, 역시 증가. 5위 프랑스, 패턴이 보입니다. 일본이 빠진 자리를 독일, 한국, 베트남이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팔지 않은 물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한 겹 더 들어가면 더 섬뜩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일본향 히토류 자석 수출량 자체는 444톤으로 오히려 9.65% 늘었습니다. 수출을 끊었다면서 왜 자석은 늘었을까? 바로 이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비유하자면 라면집의 밀가루는 더 많이 팔아줍니다. 그런데 라면을 맵게 만드는 핵심 양념인 고춧가루만 딱 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재료를 더 준 것 같지만 정작 원하는 제품은 만들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히토류도 똑같습니다. 경히토류, 즉 저렴하고 물량이 많은 기본 재료는 오히려 풀어줍니다. 하지만 중히토류, 특히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분처럼
영구 자석의 내열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만 막습니다. 이 재료가 없으면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고성능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이를 성동격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쪽을 치는 척하며 서쪽을 친다는 것입니다. 양은 늘리고 질은 조이는 전략입니다. 값싼 경이토류 자석을 쏟아부어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탈중국 공급망의 경제성을 무너뜨리고 진짜 비싼 고부가 가치 영역은 계속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캐고 정제하고 자석으로 만드는 전체 과정에서 중국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1%부터 69%까지가 중국입니다. 채굴만이 아닙니다. 원석을 분리하고 정련하는 공정은 90%부터 92%까지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영구 자석을 만드는 제조 공정은 92%부터 94%까지가 중국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가 히토류를 캐더라도 자석으로 만들려면 결국 중국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석은 있어도 요리할 수 있는 주방이 사실상 하나뿐인 셈입니다. 갈륨은 더 심합니다. 전 세계 생산의 98%가 중국입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갈륨이 없으면 레이더 미사일 탐색기, 오지 통신 장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게르마늄도 광섬유와 적외선 장비의 필수 소재인데 역시 중국이 지배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을 끊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6년 2월 유럽 시장에서 디스프로슘 가격은 kg당 960달러를 찍었습니다. 테르분은 kg당 4,000달러였습니다. 둘 다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한 달 사이에 3배가 뛰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는 약 417kg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미국이 새로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F-47에도 가돌리늄, 테르분, 디스프로슘이 필수입니다. 중국이 이걸 잠그면 전투기 생산도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한국 공군도 F-35A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는 일본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 규모는 상당합니다. 인트로에서 말한 24조 원은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1년 동안 규제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 추산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히토류뿐 아니라 전체 희귀 광물까지 제재가 확대될 경우 실질 GDP 3.2% 감소, 18조엔 손실, 취업자 216만 명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이미 실제 피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스즈키는 스위프트 모델 생산을 일시 중단했고 니산도 공급 차질을 보고했습니다.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자석을 구하지 못하니 차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흑연도 문제입니다.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 비중은 90.1%입니다. 흑연이 없으면 배터리도, 반도체 공정도 멈춥니다. 사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로 타격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중국명 데오이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어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은 격분했고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는 90%였습니다. 자동차, 전자, 화학업계가 순식간에 원료 부족에 빠졌고 결국 일본 정부는 약 3주 만에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장을 풀어줬는데도 히토류 가격은 1년 만에 10배로 뛰었고 중국의 수출 통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5년 뒤인 2015년이었습니다. 한 번 맞으면 오래 아프다는 것을 일본은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2010년에는 비공식 제재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상무부 공고 제1호, 법적 체계를 갖춘 공식 전면 통제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됐습니다. 2010년 일본의 대중 의존도는 90%였지만 지금은 60%부터 70%까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이 중국 요구를 수용하고 선장을 석방했지만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이 지난 15년 동안 준비해온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달처를 넓혔습니다. 호주의 라이너스라는 히토류 기업에 2.5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8,500톤을 확보했습니다. 족메크라는 일본 자원공사는 소지츠 상사와 함께 180억 엔을 추가 투자했고
중히토류 최대 65%를 중국이 아닌 곳에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대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히타치는 2017년에 히토류를 아예 쓰지 않는 산업용 모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도요타는 2018년에 네오디뮴을 50%까지 줄인 내열 자석을 개발했습니다. 셋째, 비축을 대폭 늘렸습니다. 조그매기 이바라키현의 37,000제곱미터, 축구장 5개 크기의 비축 창고를 만들어 34종 광물을 반년에서 1년치 비축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광산, 즉 폐가전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체계를 키웠습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전국 6개 공장에서 연간 230만 대의 폐가전을 처리하고 있고, 도하는 2025년 11월 아키타현에서 폐자석으로부터 네오디뮴을 회수하는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저 채굴입니다. 일본 최동단 미나미 토리시마 주변 수십 6,000m 해저에 막대한 양의 히토류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일본이 확인했습니다. 매장량은 약 1,600만 톤, 세계 3위 규모입니다. 2026년 2월 1일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탐사선 GQ가 세계 최초로 이 히토류 진흙 채취에 성공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X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심해 채굴은 일본산 히토류 산업화의 첫걸음이다. 일본은 15년 동안 이만큼 준비해왔기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일본의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는 여전히 60%부터 70%까지입니다. 15년을 준비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해관총서 데이터에서 한국이 히토류 자석 수출 상위 5위 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비운 자리에 한국이 들어간 것입니다. 분명 반사이익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노바텍은 베트남에서 현지 히토류 생산업체 베트남 까난산업과 손잡고 직접 NDFEB 연구자석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분은 노바텍 51%, 까난 49%입니다. 2027년까지 연 5,000톤 규모의 자석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베트남은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중국 원료 없이 자석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더 큽니다. 미국 법인에서 북미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약 9천억 원, 독일 법인에서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약 2,600억 원, 합치면 1조 1,600억 원 규모의 연구자석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핵심은 원료를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 호주, 베트남산으로 조달한다는 점입니다. 업계가 이를 탈중국 공급망의 상징적 사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핵심 광물 블록의 의장국이기도 합니다. 올해 2월 미국은 기존 MSP를 발전시켜 포지라는 새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습니다. 54개국과 EU가 참여하는 사실상의 중국산 핵심 광물 배제 클럽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올해 6월까지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반사이익도 있고 기업들은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는 의장국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의 NDFEB 연구자석, 즉 전기차와 드론에 들어가는 핵심 자석의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8%입니다. 히토류 소재 부품 전체로 보면 89%입니다. 일본의 60%부터 70%까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연구자석 생산 구조를 보면 중국에서 히토류 원석을 사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일본이 그것을 분말이나 합금 같은 중간재로 가공한 뒤 한국이 다시 들여와 완제품을 만듭니다. 중국, 일본, 한국 완제품, 이것이 현재 공급망입니다. 비유하면 수도관이 이웃집을 거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웃집 수도가 끊기면 우리 집도 물이 안 나옵니다. 중국이 한국에 직접 밸브를 잠글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이 일본 수출을 끊으면 일본의 가공 단계가 막히고 그러면 한국도 중간재를 못 받게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일본을 치는 것만으로 한국까지 함께 맞는 구조입니다. 세종연구소가 올해 2월 24일에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일본 사례는 한국의 예고편. 보고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중 관계가 악화하거나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도 일본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뼈아픈 전과가 있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입니다. 당시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대란 전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88%였습니다. 사태가 터진 뒤 정부는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타르로 돌렸고 중국산 비중은 66%까지 떨어졌습니다. 잘 대응한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수출을 다시 풀자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상반기 중국산 비중은 다시 89%로 올라갔습니다. 위기, 다변화, 재의존. 이 악순환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패턴입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를 부르고 불이 꺼지면 소방차를 돌려보내고 다시 불이 나면 또 소방차를 부르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올 수 있는 불은 소방차로 쉽게 끌 수 없는 불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연구소는 이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심 광물 비축 현황도 불안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85일분입니다. 목표는 100일분인데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 리튬은 겨우 5.8일분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재자원 화율, 즉 폐가전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비율은 0%입니다. EU 목표는 25%, 일본은 이미 10% 이상인데 한국은 제로입니다. 새만금의 축구장 25개 규모의 비축기지를 짓고 있지만 완공은 2027년입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의 불씨도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김태훈 선임연구원팀이 세계 최초로 해낸 일이 있습니다. 연구자석을 만들 때 가장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디스프로슘이라는 중위토류입니다. 이 재료가 있어야 자석이 고온에서도 성능을 유지합니다. 전기차 모터가 뜨거워져도 자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프로슘 공급은 중국이 거의 100% 쥐고 있습니다. 김태훈 선임연구원팀이 개발한 것은 2단계 입계 확산 공정이라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는 연구자석 표면에 고융점 금속으로 만든 새로운 물질을 고온에서 침투시킵니다. 기존에는 이 과정에서 자석 속 결정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 큰 알갱이가 되면 자석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팀은 그 현상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비싼 디스프로슘 대신 싸고 구하기 쉬운 경위토류인 프라세오디뮴으로 한 번 더 코팅합니다. 그 결과 중국산 디스프로슘 없이도 상용 자석과 동등한 45SH부터 40UH 등급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2024년 12월 국제학술지 아크타 메트리알리아에 게재됐고 특허도 출원됐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 드론, 플라잉카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연구자석 제조 원가를 크게 낮추면서도 성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 목줄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국내 유일의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 기업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3년 11월 재료연구원 기술 지원을 받아 중히토류 저감형 자석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히토류 연구자석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노바텍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재료연구원으로부터 망간 비스무스, 즉 MNBI 연구자석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이것은 히토류 자체를 아예 쓰지 않는 자석입니다. 최대 자기 에너지적은 10.5mgOE입니다. 아직 네오디뮴 자석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히토류 없는 연구자석이 현실이 되면 그것은 분명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했고 일본은 첫 번째 타깃이 됐습니다. 일본은 15년간 준비에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60%를 의존합니다. 한국은 의존도 89%, 비축 85일분, 재자원 화율 0%입니다. 게다가 요소수 대란의 교훈을 잊고 다시 중국산으로 돌아갔던 전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는 한국재료연구원의 세계 최초 기술이 있고 노바텍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탈중국 공급망을 만들고 있으며 포지 의장국이라는 기회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병철 연구위원의 말이 이 모든 상황을 압축합니다. 일본 사례가 시사하는 핵심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위기 이전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15년 전에 맞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맞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맞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느냐입니다.